행정학 기본 강의 제1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9강의 주제는 정부 규제입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9강의 내용은 교재 제2편 제9장 정부 규제론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그 18강에서요 공공 서비스의 다양한 공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기업 등 다양한 공적 채널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 공적인 조직 또는 민간 조직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 이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은 규제입니다. 이 영어로 regulation이라고 하는 이 규제, 이 정부가 하는 이 규제라는 것은 바람직한 어떤 경제 사회의 어떤 그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어떤 민간 부분에는 개인이 있고요, 또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민간 부분의 행위를 인위적으로 제약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정부 규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 정부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를 직접 인위적으로 공급하거나 민간 위탁하는 방식하고 상당히 차원이 다른 그런 형태의 그 시장 개입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그 권력성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이 공기업적 방식하고 상당히 다른데요. 정부 규제의 특징은 그 규제에 나와 있듯이 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 규제의 특징은 정부가 민간의 그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간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통제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부 규제가 아니고요. 또 어떤 그 바람직한 사회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떤 사회적 바람직한 상태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실상 정치활동까지도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것도 정부 규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도 정부 규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에 대한 규제, 기업에 대한 규제 다 됩니다. 그래서 낙태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정부 규제이고요. 정부는 또 이 다양한 형태의 방식을 사용하게 있는데요. 인허가와 같은 방식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 이익이나 혜택을 부여해 가지고 어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 등이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개념적으로 조심할 것은요, 정부가 특허라든가 특허권을 부여한다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정부 규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특허와 보조금은 어떤 조장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어떤 그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시고요. 단지 이 정부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행정 지도가 과연 정부 규제에 해당하느냐 말에 않느냐라는 논쟁이 상당히 벌어집니다. 행정 규제라는 것은 이제 그 행정 절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다. 여러분, 지도, 권고, 조언이거든요. 그 법적으로는 그 비권력적 작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정부 규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그 법학적인 접근이고요. 사실 그 행정학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행정지도는 정부 규제에 사실상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 비권력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래도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그 온정적 이런 그 행정 문화가 강한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뭐 정부가 뭐 가격 규제 많이 시행하죠. 뭐 어떤 그 생활용품 가격 올리지 말라고 기업에다가 행정지도 하고요. 뭐 농업을 하시는 그 농부들에게 그 농산물 어떤 그 재배 방식이라든가 품종 선택 뭐 이런 그 다양한 그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따르지 않는 거 그 뭐 민간 부분의 그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이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그 다른 그 행정의 그런 그 업무하고 그런 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은밀한 강제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현실에 있어서 이 행정지도는 그 정부 규제에 포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부 규제 여부를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규제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항상 그 정부 규제를 뭐 축소해야 된다, 규제 완화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고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포지티브 시스템이냐, 네거티브 시스템이냐라는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포지티브 시스템은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민간 부분이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예외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규제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라 라고 하는 게 포지티브 시스템이에요. 네거티브 시스템은요, 원칙적으로 민간 부분이 그 정부의 인허가라든가 이런 어떤 그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그 민간 부분에서 이런 것은 정부의 그 규제를 받아서 인허가 조치 등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풀어놓는 거, 이것이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네거티브 시스템이 포지티브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더 이 민간 부분에게 자유를 이렇게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진일보한 방식으로서 정부 규제 완화 문제가 제기될 때는 항상 포지티브 시스템, 즉 열거주의를 네거티브 시스템, 즉 포괄주의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논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아피 이 가급적 이 포괄주의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정부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요, 이것이 그 정치 권력적 속성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지가 사실상 논란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정치 부분에 의해서 결정한다. 정부 규제라는 거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 각종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압력단체라고 하죠. 이익집단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런 각종 행위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경쟁을 하고 이들의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일정한 이익의 투입이 이루어지면요, 그것에 의해서 이 정부 부분에서 규제가 산출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정부 규제는 정치 행위의 산물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치 결정론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서구 다원주의 정치 이론에 입각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런 그 정치 시스템의 작동에 의해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르크시즘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정부 규제라는 것은 이 생산 양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경제라는 토대가 있는 것이고, 경제는 생산 도구와 생산 양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반영이 법, 제도, 정책 이런 것들, 문화 이런 것들이 상부 토대고요. 이런 그 경제의 하부 토대에 의해서 상부 토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 규제와 같은 이런 제도들은 이
경제 토대를 즉 근간으로 만들어지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경제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부 규제라는 것이 정치 영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아니면 경제적 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라는 그 논란이 있고요. 오늘날은 사실상 이런 이 정부 규제라는 거는 이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의 그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상호작용 이런 모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정부 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누고 있어요.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목적은 크게 이제 소비자 보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는 예를 들어서 독과점포 횡포를 방지하거나 부당이득을 방지하거나 이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보호는 이제 과당 경쟁을 방지하거나 산업을 육성하거나 이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자, 이 경제적 규제 위에 또 하나의 규제 형태가 이제 사회적 규제입니다. 사회적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낙태 행위의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규제는 사실상 정부가 가부장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표 2-48에 나와 있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특징 비교를 여러분들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항상 그 논란이 되는 이 규제 개혁, 규제 완화죠.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97년에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을 했어요. 이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교재에 이렇게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규제 완화 기본법에서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설기구는 아니지만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서 이렇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규제의 등록제도인데요. 정부들은 이제 규제를 만들 경우에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해서 공표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의 존속 기한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셋로라고 하죠. 일모법이죠. 어떤 법의 어떤 시한,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 이제 선셋로라는 것이고요. 규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법률을 제정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에 한시를 두고서 운영하도록 하고,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연장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연장 조치를 이렇게 연장의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제를 두고요. 원칙적으로 시민의 자유라든가 기업의 재산권 등 이런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금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는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그쳐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지 않은 것이 이 규제의 총량 규제입니다. 총량 규제라든가 그 다음에 규제 예산법이에요. 총량 규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범부처 차원
내지는 하나의 개별 그 행정기관별로 부처별로 규제의 총량, 규제의 총 건수를 정해 놓고요. 그 총량 범위 내에서만 규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규제 건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0건인데 한 부처에 100건인데 그 규제 건수가 지금 100건 제정되고 있는데 새로이 규제를 몇 건을 더 제정하려고 할 때는 그 신설되는 규제의 양만큼 기존의 규제를 폐지해야지만 신설 규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총량 규제고요. 규제 예산법은 규제를 만들므로써 사회적 편익이 얼마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재정 비용이 즉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는지 규제를 통해서 예산에 미치는 영향, 파급 효과 이런 그 등을 분석하도록 하는 예산제도가 규제 예산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성인지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어떤 그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권한이라든가 이익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예산 제도는 아직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총량 규제라든가 규제 예산 제도는 도입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부 규제의 기본법인 행정규제 기본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정부 규제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정치경제학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기본적으로 이 다원주의적 관점이 기본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서로 견제와 균형, 그 다음에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 균형이 달성됐을 때 이익이 표출되는 것이고, 이 정부에 들어가서 그것이 규제라는 걸로 해서 산출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제 다원주의적 이익 집단 모형이고요. 이것이 다원주의 정치 체제다, 즉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모형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 근대 의회 정치 체제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공공선택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이제 이 포획 모형과 이제 지대추구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대추구 행위라는 것은 이런 이 집단들 간의 어떤 그 협의와 균형을 통해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집단들이 자신들의 추가적 그 독점적 이익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규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사실상 그 후생 손실이 발생하면서 특히 소비자 부분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후생 손실이 발생하면서 특정 이익 집단에게 이익이 독점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것이 이제 공공선택 이론의 기대추구 행위 내지는 그 포획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이 포획 모형과 달리 이 조직 모형이 있는데요. 이 조직 모형은 관료제가, 즉 정부 조직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 이익 집단에 의해서 포획되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조직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존립 의의가 있는 것이고 하나의 SOP 표준 운영 체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생산해내는 그런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사를 일정 부분 반영해 가지고 자신들의 규제의 제주 절차에 따라서 규제를 산출해내는 중립적 관리자다라고 보는 것이 조직 모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포획 모형과 조직 모형을 살펴봤는데요. 이 스티글러라는 학자는 그 조직 모형과 달리 왜 대규모의 공익단체에 비해서 소규모의 압력 집단이 정부 규제를 산출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놨습니다. 대규모의 공익단체는 그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해서 관찰했을 경우 그 이익이 다수에게 분산되는 반면 그러한 그 이익을 표출하기 위해서 조직화하는 데는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대규모의 공익단체들의 그 이익 표출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반면에 소규모 이익 집단은 조직화에는 적은 비용이 들지만 그 성공했을 경우 규제를 통해서 얻는 독점적 이익은 소수자에게 이렇게 분산돼서 이익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티글러의 그 정부 규제 이론인데 상당히 공공선택적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공공선택적 모형들은요, 이 스티글러를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펠츠만으로 넘어갑니다. 펠츠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부가 무조건 그 소규모 이익 집단에 대해서 무조건 손을 들어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규모건 대규모건 간에 정부는 그냥 단순히 이런 이익 집단들에 대해서 포획되고 그들에 대해서 그 반영하는 그런 단순히 반사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순투표를 극대화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은 정부 규제를 산출을 할 때 그 자신의 그 다음 재선 가능성을 이렇게 그 높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정부 규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우월적인 압도적인 그런 그 이익을 주는 그런 규제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균형을 의도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제를 할 경우에 힘의 논리에 의한다면 전경련 같은 그 경영자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말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를 일정 수준 시행하도록 이렇게 정부 규제를 산출하는 이유는 이 다수의 그런 그 표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 집단들의 이익을 일부 반영을 해가지고 다음 재선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정부 규제를 산출한다라고 분석한 것이 이제 펠츠만이 되겠습니다. 펠츠만과 또 다른 분석을 시도한 사람이 이제 포즈너라는 학자입니다. 포즈너는 이제 그 정부 규제 중에서 특히 교차 보조 내지는 내부 보조의 그 규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독특한 그 분석 결과를 도출해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차 보조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전기 요금을 부과할 때요, 심야 전기 요금하고 이제 주간 전기 요금이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등해서 요금을 부과하고요. 또는 뭐 산업체 전기 요금하고 그다음에 가정용 전기 요금이 다르고요. 또 상가 건물에서 사용하는 요금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은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산업적 목적 또는 그다음에 이 그 계층별 형평성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가격에 차등 부과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 일정한 그 조세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누진세 같은 경우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부과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트랜스퍼해주는, 즉 이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듯이 이 교차 보조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이런 그 소득 이전을 해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독특한 분석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공공선택론자들에 있어서의 그 정부 규제에 대한 분석을 살펴봤는데요. 이 제임스 윌슨이라는 학자는요, 어떤 그 공공선택론과 같은 어떤 그 정부 규제를
어떤 그 편향된 시각으로 일정한 전제를 두고 특수 상황에만 이제 적합한 그런 정부 규제에 대한 분석 틀을 비판을 하고 범용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부 규제가 형성이 된다라는 어떤 그 정치와 정부 규제와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이 분석한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규제의 4가지 정치적 상황이다라는 분석의 틀인데요. 윌슨은 표 2-49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규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감지된, 즉 예상된 편익이라는 그 변수와 그 다음에 규제를 산출해 내기까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즉 예상되는 비용, 감지된 비용을 하나의 그 변수로 해가지고 2개의 변수로 이것이 편익과 비용이 어느 정도 분산되느냐라는 축을 이렇게 가지고서 4개의 정치 형태를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고객 정치, 기업가적 정치, 집단 정치, 대중적 또는 다수 집단 정치의 4가지 정치 형태를 분석을 했어요. 이 고객 정치는 이제 편익은 좁게 집중되어 있지만 비용은 넓게 분산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편익이 좁게 집중되는 형태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약분업 사태죠. 의사협회라든가 그다음에 약사협회 등의 아주 그 소수 집단에게 이 규제의 편익은 집중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 규제가 시행되면 그 각종 그 부담들은 일반 국민들이 전부가 더 떠안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예가 이제 변호사 선발 인원과 관련된 논쟁인데요. 변호사 집단, 즉 변호사협회 같은 경우는 선발 인원수를 줄이려는 규제를 이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압력을 가하죠. 이것은 그 규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좁죠. 좁게 특수 집단에게 배정이 되죠. 이에 반해서 변호사 수가 적음으로써 그 법률 비용이 일반 국민에게 굉장히 그 법률 비용이 높은 형태로 비용이 분산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런 정치 상황을 우리는 고객 정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치 상황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소수이익 집단이 이제 정치 조직화해 가지고 규제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정부에 대해 마쿠 교섭 로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이런 규제는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국민들은 비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분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심리적으로 반대한다 해도 그것을 정부에게 그런 그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굉장히 그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정치 형태가 이제 기업가적 정치 형태인데요. 이것은 그 편익이 굉장히 넓게 분산되어 있는 반면 비용은 상당히 좁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오염 규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환경오염 규제 기업이 부담을 해야 되죠.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쾌적한 환경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국민적 편익, 이거는 굉장히 전 국민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뭐 이제 특히 그 정권 변경기 때마다 주창이 되는 재벌 규제, 이것도 소수 재벌 집단들이 이제 규제의 대상이 돼서 비용을 부담하지만 편익은 국민들이 이 효용의 증가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가적 정치는 상당히 이 정치가가 이 소수 집단의 그 압력 집단에 대해서 이익을 제약을 하고 다수의 그런 그 국민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보통 정치 운동가 중에서 이제 뭐 보통 시민 운동가라든가 이런 액티비스트죠. 이런 사람들 출신이 이제 정책 결정자로 되거나 아니면 뭐 보통 이제 정권 변동기
이런 때 좀 이 국민의 의사를 많이 이렇게 반영하는 형태를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정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소위 말해서 쇼맨십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정치 형태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속성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이익 집단 정치인데요. 이익 집단 정치는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타협에 의해서 나타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뭐 단체 수익계약 제도,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간에 결국은 이제 세력 면에서는 소수 집단인데요. 이 편익이라든가 이 비용이 양쪽에 소수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중들은 사실상 관심이 별로 없죠. 그래서 보통 정부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중립적 조정자 입장에서 많이 이제 이해관계를 조정하려고 수행을 하고요.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선택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그 포획 정치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정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부가 이런 양 당사자 간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이 타협을 만들어내고요. 그러한 결과로서 규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정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윌슨이 분석한 네 번째, 마지막 정치 모형으로는 이제 대중적 정치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지된 편익과 감지된 비용이 넓게 분산되는 형태인데요. 뭐 사회적 규제로서 낙태 규제, 그다음에 음란물 규제, 그다음에 경제적 규제에서 독과점 규제라든가 불공정 거래 규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주 다수로 분포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은 보통 이제 외형적으로 다수결과 같은 그런 공공 선택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선택이 집단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대중적 정치 형태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같이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은 상당히 포괄적인 규제 분석 모형으로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규제 이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분석 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시험에도 잘 출제되는 모형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 필히 이것을 이해하시고 암기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정부 규제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